안녕하세요. 부자되는 경제학입니다. 요즘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의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다시 한 번 더 헷갈리는 세상에 대해 해부해 보겠습니다. 파트 1. 세계가 두 개의 다른 뉴스를 보고 있다. 2026년 3월 27일 오전 서울 사는 직장인 김 씨는 출근길에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다가 그대로 눈길을 멈췄습니다. 헤드라인 두 개가 동시에 눈에 들어왔거든요. 첫 번째 헤드라인은 트럼프, 이란 공격 10일 추가 유예. 협상 순조롭게 진행 중. 두 번째 헤드라인은 이란 외무장관 아라그치가 미국과 직접 협상은 없다. 단호히 거부.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나온 뉴스입니다. 둘 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둘 다 전부 진실도 아닙니다. 이게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날 때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 어딘가에 진짜 게임이 숨어 있습니다. 그 게임에는 돈과 권력과 생존이 동시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지갑에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진짜 게임을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뉴스에서 절대 설명해주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파트 2. 전쟁은 어떻게 시작됐나? 2월 28일의 충격. 시계를 한 달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26년 2월 28일 새벽. 중동의 하늘이 불바다가 됐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동으로 이란을 선제 타격한 겁니다. 명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핵무기 개발 원천 차단, 그리고 이란 수뇌부 제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벙커에서 사망했습니다. 가족 상당수도 함께였습니다. 혁명수비대 본부가 불탔습니다. 국방부 핵심 인사 상당수가 사라졌습니다. 해군은 개전 나흘 만에 함선 17척이 격침됐습니다. 공군은 사실상 괴멸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트럼프가 어느 정도는 이미 이겼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란이 그냥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란은 즉각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중동 전역의 미군 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쏟아냈습니다. 카타르 라스라판 LNG 단지, 사우디 아람코 정유시설, UAE 가스전, 쿠웨이트 주거 지역까지 드론이 날아들었습니다. 전쟁은 두 나라 사이의 충돌을 넘어 중동 전체를 에너지 전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개전 직후 국제 유가가 하루 만에 5%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파트 3. 협상한다. 또는 안 한다. 양쪽 모두 거짓말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왜 트럼프는 협상이 잘 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떠들고 이란은 전면 부인하는 걸까요? 트럼프의 행동 패턴을 먼저 보겠습니다. 3월 23일, 트럼프는 이란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고 SNS에 올렸습니다. 이틀 후 밝혀진 그 선물의 정체는 파키스탄 국기를 단 유조선 10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이걸 두고 우리가 올바른 상대와 협상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이란 내 에너지 인프라 공격을 5일 유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3월 26일엔 트루스 소셜에 이란 협상단은 매우 이상하다고 썼습니다. 합의를 구걸하면서 공개적으로는 검토 중이라고만 한다는 겁니다. 같은 날 오후 공격 유예를 5일에서 10일로 다시 연장했습니다. 4월 6일까지입니다. 흥미로운 건 타이밍입니다. 연장 발표가 증시 마감 직후였습니다. CNN은 이 타이밍이 의심스럽다고 보도했고 시장 불안을 의식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란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외무장관 아라그치는 미국과 협상할 의도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동시에 중재국을 통해
미국의 종전 제안을 전달받았다는 건 인정했습니다. 협상은 아니지만 메시지는 받았다는 겁니다. 의회 의장 갈리바프는 미국과의 협상은 없다고 더욱 강경하게 부인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으면 이렇게까지 격하게 부인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협상 안 했습니다. 한마디면 끝입니다. 의장, 외무장관, 군 관계자까지 총출동해서 릴레이 부인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란이 전면 부인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파트 4. 이란의 속사정입니까? 한다. 무너진 경제와 텅 빈 권좌, 이란의 현재 상황을 직시해야 합니다. 경제부터 보겠습니다. 공식 환율은 달러당 42,000리알입니다. 그런데 암시장 환율은 달러당 142만 리알입니다. 공식과 암시장의 차이가 33배입니다. 우리 돈으로 비유하면 은행에서는 한 달러에 1,300원인데 거리 환전소에서는 43,000원을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란 최대 은행이 뱅크런으로 인출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20% 올리면서 세금은 62%나 올렸습니다. 테헤란뿐 아니라 시라즈, 이스파한 같은 지방 도시까지 시위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최대 규모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입니다. 혁명 이전 왕조 시절에 깃발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때가 더 나았다는 겁니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사진을 불태워 담배에 불을 붙이는 영상이 퍼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랑 대화합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 팔아먹는 거냐는 소리가 바로 터집니다. 지도층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습니다. 이제 권력 공백 문제를 보겠습니다. 하메네이 사망 후 이란 헌법에 따라 임시지도위원회 3인 체제가 꾸려졌습니다. 3월 8일 하메네이의 아들 모즈타바가 후계자로 선출됐습니다. 그런데 모즈타바는 공습에서 중상을 입었고 한 번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영 TV 진행자가 대신 성명을 낭독했을 정도입니다. 트럼프는 이 세 최고 지도자를 경량급이라고 불렀고 자신의 승인 없이는 오래 못 버틸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권좌의 꼭대기가 사실상 비어있는 겁니다. 그 빈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파트 5. 갈리바프입니다. 이란에서 가장 위험하고 야심찬 남자. 이 이름을 기억해 두십시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64세. 이란 의회 의장이자 지금 이란에서 가장 복잡한 인물입니다. 이력이 남다릅니다. 혁명수비대 사령관, 경찰총장, 테헤란 시장, 그리고 현 의회 의장. 대통령 선거에 3번 출마해서 3번 모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선거가 아닙니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 자리를 잡는 겁니다. 로이터 통신은 갈리바프를 정치, 안보, 성직자 엘리트를 모두 잇는 핵심 연결고리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본인도 최고 지도자가 아닌 내가 보기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과 대화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가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 언론은 그 인물이 갈리바프라고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차기 지도자를 사실상 선택하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갈리바프의 공식 이미지는 강경파 중의 강경파입니다. 이란 섬을 공격하면 페르시아만은 침략자들의 피로 물들 것이다. 조국 아니면 죽음이다. 이런 말을 카메라 앞에서 거침없이 합니다. 그런데 뒷모습을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프랑스 르피가로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갈리바프의 가족들이 프랑스 장기 체류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둘째 아들 에샤그는 호주 멜버른 대학원에서 공부하다가 캐나다로 건너가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조국 아니면 죽음을 외치면서 자기 가족은 서방으로 빼돌린 겁니다. 이건 갈리바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직 대통령 페제시키안,
전직 대통령 로하니까지 가족들이 프랑스 비자를 신청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체제를 지키자고 외치는 사람들이 정작 자기들은 체제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이중성이 미국이 파고든 약점입니다. 백악관 관계자의 말이 노골적입니다. 우리는 누가 권력을 잡을 수 있는지 파악하는 단계에 있다. 급진적 성향이면 제거할 것이다. 갈리바프 입장에서도 계산이 맞습니다. 겉으로는 미국을 욕해서 강경파 지지를 결집하고 뒤로는 미국의 지원을 받아 권력의 정점에 오르는 겁니다. 파트 6. 황당한 요구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앵커링 전술의 교과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란이 갑자기 이상한 요구를 들고 나왔습니다. 6가지입니다. 첫째, 걸프 지역 미군 기지 전부 폐쇄. 둘째, 전쟁 피해 배상금 지급. 셋째,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허용. 넷째, 전쟁 재발 방지 보장. 다섯째, 이란에 대한 모든 제재 해제. 여섯째, 미사일 프로그램 유지 허용. 미국 관계자가 터무니없고 비현실적이라고 일축했을 정도입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는 기가 막힙니다. 수에즈 운하는 사람이 판 인공수로이기 때문에 통행료를 받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바다입니다. 국제법상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란도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럼 왜 이런 황당한 요구를 한 걸까요? 중고차 협상을 떠올려 보십시오. 1,500만원짜리 차를 팔고 싶으면 2,200만원부터 부릅니다. 터무니없는 걸 알면서도 높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야 최종 합의가 자기한테 유리해지니까요. 이란이 딱 그 전술을 쓰고 있는 겁니다. 앵커링이라고 합니다. 황당한 6가지를 던져놓고 진짜 원하는 하나를 얻어내려는 겁니다. 이란의 진짜 속셈은 하나입니다. 미국의 제재로 해외에 꽁꽁 묶여있는 수십억 달러의 동결 자금을 풀어달라는 겁니다. 이 돈만 풀리면 이란 정부는 국민들에게 이렇게 선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한테 보상금을 받아냈다. 이겼다. 체면을 세우면서 못 이기는 척 휴전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갈리바프에게 이 동결 자금은 2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 뱅크런이 터진 경제를 급하게 수습하는 것. 둘째, 내가 경제 위기를 해결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구축해서 최고 지도자 자리를 노리는 것. 트럼프 입장에서도 계산이 맞습니다. 이란의 핵 포기를 받아내고 호르무즈 해협을 열 수 있다면 동결 자금 해제는 충분히 감수할 비용입니다. 양쪽의 이해가 맞물리는 지점이 생긴 겁니다. 파트 7. 뜻밖의 중재자가 왜 하필 파키스탄인가라는 의문입니다. 중재자 얘기를 해야 합니다. 2025년 핵협상 때는 오만이 중재자였습니다. 중동의 스위스라 불리는 중립국이었으니까요. 오만 수도 무스카트와 로마에서 3차례의 고위급 회담이 오만의 중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미국의 종전한 15개 항목을 들고 이란을 찾아간 나라가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이 평화를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집에 불이 붙기 전에 먼저 뛰쳐나온 겁니다. 파키스탄과 이란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 국경지대가 발루치스탄입니다. 분리 독립운동이 끊이지 않는 이 지역은 양쪽 나라 모두에게 화약고 같은 곳입니다. 이란에서 전쟁이 격화되면 무장 세력이 국경을 넘고 난민이 밀려옵니다. 파키스탄 경제도 여유가 없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LNG 공급이 끊길 위기가 왔습니다. 10일 후면 가스가 바닥난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공장이 멈추고 발전소가 서는 겁니다. 옆집에 불이 났는데 소방서에 전화할 여유가 없어서 직접 물통 들고 뛰어간 격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파키스탄은 유용한 카드입니다. 이슬람 국가이면서 미국과 오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니 이란이 체면을 잃지 않고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됩니다. 오만은 이스라엘과의 관계 때문에 이란의 신뢰를 잃었고 터키의 에르도안은
하메네이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이 중재자가 된 겁니다. 파트 8. 협상판을 뒤집으려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카드는 무엇일까? 이제 가장 폭발적인 변수,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3월 25일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 소식통들을 인용해 충격적인 보도를 냈습니다. 이번 주말 트럼프의 휴전 선언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한 48시간 총공격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3월 26일 이스라엘 공군은 이란 전역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원하는 건 이란과의 휴전이 아닙니다. 이란 정권의 완전한 붕괴입니다. 2025년 6월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폭격했지만 완전히 파괴하지 못했습니다. 지하시설은 살아남았고 완공되면 벙커버스터로도 파괴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돈만 다시 생기면 이란은 핵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는 겁니다. 전략이 교묘합니다. 석유 시설을 폭격해서 이란을 자극하면 이란이 보복하고 보복이 시작되면 협상은 자동으로 깨집니다. 이미 이란은 이 보복에 나섰습니다. 카타르 라스라판 LNG 단지, 사우디 정유시설, UAE, 가스전, 쿠웨이트까지 드론이 날아들었습니다. 유럽 가스 가격이 하루에 6% 급등했습니다. 이란군 사령부는 우리가 공격을 계속하면 국제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며 석유를 무기로 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도 당황했습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에 도대체 무슨 짓이냐고 항의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측근 한 명이 한 말이 걸작입니다. 대통령은 석유를 비축하길 원하지 태워버리길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란 최대 가스전 사우스파르스까지 폭격했습니다. 이란 가스 생산량의 17%를 책임지는 핵심 시설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이번 공격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부인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보도해서 진실은 안개 속입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기분보다 이란의 핵이 더 무서운 겁니다. 지금 안 끝내면 평생 불안하게 살아야 하니까요. 이 판에서 협상이 성공하면 각자 이득을 보는 나라는 미국, 이란, 파키스탄 세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 협상이 성공하면 손해입니다. 이란이 살아남으면 이스라엘은 영원히 핵 위협 아래 살아야 하니까요. 이것이 이 판의 핵심 모순입니다. 파트 9. 트럼프의 세 가지 시한폭탄은 왜 포기를 못하는가? 트럼프는 왜 이스라엘의 방해에도 협상을 포기하지 못할까요? 그 머릿속에는 세 개의 시한폭탄이 동시에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폭탄, 유가입니다. 전쟁 전 배럴당 65달러였던 국제 유가가 지금 90달러 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가격도 갤런당 2.94달러에서 3.63달러로 뛰었습니다. 갤런 3.5달러는 미국 정치에서 보이지 않는 마지노선입니다. 이 선을 넘으면 유권자들의 표심이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이미 넘어섰습니다. 미시간 대학교 소비자 심리 조사를 보면 전쟁 전 응답자들은 1년 뒤 유가가 10% 오를 거라고 봤습니다. 전쟁 후 응답자들은 43%가 오를 거라고 답했습니다. 공포가 4배로 뛴 겁니다. 두 번째 폭탄, 2026년 11월 중간선거입니다. 여당이 지면 나머지 임기는 레임덕입니다. 어떤 법안도 통과시키기 어려워집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무거워지면 유권자는 누구를 탓합니까? 대통령입니다. 트럼프는 직전 대통령이 바로 그 함정에 빠지는 걸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같은 수렁에 빠질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폭탄은 이란의 권력 공백입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부상으로 공개석상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공백이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이 개입할 여지를 줄입니다. 망명 중인 전 황태자 팔라비를 지지하는 세력이 급격히 커지고 있고 여러 파벌이 권좌를 놓고 암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48시간 최후 통첩이라는 극약 처방을 썼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으면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는 겁니다. 시한 만료 12시간 전 이란이 대화 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이 확인했습니다. 21일 저녁 이란 측이 대화 의사를 전달해 왔고 이후 생산적인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트럼프는 즉시 5일 유예를 선언했고 다시 10일로 연장했습니다. 4월 6일까지입니다. 파트 10. 저 멀리 중동 전쟁이 지금 내 지갑을 건드리는 방법입니다. 자,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테헤란까지 비행기로 7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저 전쟁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이미 틀렸습니다. 지금 주유소 가격표를 보십시오. 전쟁이 터지기 직전까지 전국 평균 휘발유가 리터당 1,600원대였습니다. 3월 들어 1,700원을 넘겼고 지금은 1,800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서울 일부 주유소는 이미 1,900원대를 찍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오른 겁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매달 기름값으로 나가는 돈이 10,000원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입니다. 국제 유가가 국내 주유소에 반영되는데 2주에서 3주 시차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넣고 있는 기름값은 아직 3월 초 가격이 반영된 겁니다. 진짜 무서운 가격은 이제부터 찍히기 시작합니다. 기름값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트럭 운송비가 뛰고 운송비가 뛰면 공장 출고가가 오르고 출고가가 오르면 마트 소비자 가격이 오릅니다. 석유는 현대 경제의 혈액입니다. 혈액이 비싸지면 몸 전체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환율도 겹쳐 있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같은 양의 기름을 사와도 원화로 치면 훨씬 비싸게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카타르 LNG 시설이 공격받으면서 천연가스 가격도 급등했습니다. 카타르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합니다. UAE의 핵심 가스 처리 시설도 운영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 상황이 가을까지 이어지면 올겨울 난방비 고지서에 직접 찍히게 됩니다. 한국은 에너지의 94%를 수입에 의존합니다. 그 기름의 70% 이상이 중동에서 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폭 33km짜리 바닷길 하나에 우리 경제의 숨통이 걸려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유조선 40척이 이 해협 앞에서 발이 묶여 있습니다. 반도체를 만들어서 팔아도 해운 보험료가 치솟고 운임이 폭등하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UN 세계 식량 계획도 이번 위기가 전 세계 식료품 가격의 장기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전쟁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파트 11. 앞으로 어떻게 될까? 3가지 시나리오입니다. 4월 6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설정한 다음 시한입니다. 이 시점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3가지 시나리오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 1. 협상 타결입니다. 갈리바프가 이란의 실질적인 협상 파트너로 부상하고 미국의 15개 항목 종전안 중 핵심 부분에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이란은 핵 프로그램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개방합니다. 미국은 동결 자금 일부를 해제하고 제재를 단계적으로 풀어주는 조건입니다. 이 경우 유가는 빠르게 하락하고 우리나라 주유소 가격도 한 달 내에 안정될 겁니다. 시나리오 2. 교착과 장기화입니다. 이스라엘의 방해로 협상이 계속 지연됩니다. 이란 내부에서 강경파와 온건파가 충돌합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지만 대규모 충돌도 없는 소강 상태가 이어집니다. 유가는 배럴당 80달러에서 100달러 선에서 고착화됩니다. 우리나라 경제에는 만성적인 압박이 됩니다. 시나리오 3. 전면 확전입니다. 협상이 완전히 결렬되고 트럼프가 이란 발전소 초토화를 실행합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 봉쇄하면
유가는 배럴당 150에서 2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충격을 받고 우리나라 수출과 소비 모두 직격탄을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시나리오 1과 2 사이 어딘가에서 결말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변수가 언제 어떻게 판을 뒤집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파트 12.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진짜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복잡한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렇게 됩니다. 전쟁의 겉모습은 이념과 종교이지만 속내는 언제나 돈과 권력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를 향해 조국 아니면 죽음을 외치는 사람이 자기 가족은 캐나다로 보내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포기하면 최악의 악몽이 될 거라고 위협하는 트럼프가 유가 때문에 공격 유예를 2번이나 연장했습니다. 이란의 완전한 붕괴를 원하는 이스라엘이 미국의 협상판을 뒤집기 위해 폭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남의 나라 전쟁을 중재하러 갔지만 사실 자기 나라 가스가 10일치밖에 남지 않아서 간 겁니다. 모두가 자기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게임의 결과가 우리 주유소 가격표에 찍힙니다. 에너지를 남에게 의존하는 나라가 지구 반대편 전쟁에도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이번 전쟁이 뼈저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월 6일을 주시해 주십시오. 그날 트럼프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당분간 우리 삶의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보시면서 이 판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부자되는 경제학을 찾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